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이론 강의를 맡은 신승아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포츠 사회학 필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스포츠 사회학 이론 강의는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챕터 1,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챕터 2, 스포츠와 정치, 챕터 3, 스포츠와 경제, 챕터 4, 스포츠와 교육, 4개의 챕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2022년, 2023년도에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또 정치, 경제, 미디어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비교적 다양한 파트가 골고루 분포되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4년도와 같이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를 단순히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초점을 두며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회 구조 측면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순기능에는 사회 통합, 사회화, 정체성 형성, 소속감, 규범 강화, 사회적 이동, 문화적 교류 등이 포함이 되고요. 역기능에는 사회적 불평등, 사회 통제,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그다음에 국수주의, 정체성 왜곡, 소속감, 배타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국수주의가 나와 있는데요. 국수주의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국수주의란 자국의 문화와 역사 전통만을 중시하는 사상을 우리는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학에서 이런 국수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것 중에 부정적인 게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네, 국수주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사회 통합은 긍정적인 기능이고요. 사회 통제라는 것은 부정적인 기능이다라는 측면을 조금 유념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사회학 관련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 사회학 관련 이론은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개를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하신다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비판론, 구조기능주의 이론까지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은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이 스포츠에서도 나타나며 상류층의 이익을 위해 스포츠가 이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스포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개인의 역할과 행동을 규정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비판 이론은 스포츠가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론 같은 경우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스포츠가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은 스포츠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이론 이름하고 내용하고 조금씩 단어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 전체를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주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거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쉬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유념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다른 이론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스포츠 현상이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거시 이론과 미시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을 얘기하는데 거시적인 것은 넓게 보는 것, 미시적인 것은 좁게 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시 이론은 스포츠가 사회 구조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미시 이론은 스포츠 내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일상적인 경험을 탐구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네. 다음으로 비판적 인종 이론은요. 인종 문제가 스포츠 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인종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하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이론은 개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얻은 보상이 그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느낄 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챕터 2,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챕터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챕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네, 먼저 살펴보면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건데요. 이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순기능과 또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순기능을 살펴보면 순기능은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의 일체감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외교적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은 스포츠가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주의가 강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회 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그죠?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순기능은 정책적인 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스포츠 규정 및 법률 제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국민들의 스포츠 장려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고요. 스포츠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기능은요. 정치가 이제 스포츠에 많이 개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스포츠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자원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인기 종목, 특정 종목에만 집중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보이콧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정치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 정치적 속성을 제시한 에티즘과 세이지의 이론을 살펴볼 건데요.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보수성을 살펴보면 보수성은 스포츠는 기존 사회 질서와 권력 구조 유지에 기여하며 변화를 지향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상호 의존성은 스포츠는 국가와 제도 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국위 선양에 활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성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과가 국가 이미지와 자부심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권력 투쟁은 스포츠는 정치적인 이익과 권력 증대를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활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론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이전에는 사실 출제가 되지 않다가 2020년 이후에 꾸준히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화, 상징, 조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동일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포츠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즉 스포츠는 국가와 정치 체제를 동일시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과 자부심, 이는 국가대표의 성공을 개인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면서 자부감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국가와 스포츠의 결합은 스포츠와 국가가 밀접하게 결합된 경우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을 통해서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2002년 월드컵, 미국 드림팀 농구, 그 다음에 잉글랜드 축구에 대한 애국심 등을 사례로 들 수 있고요. 다음은 상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정치적 상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포츠는 정치적 이념과 국가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위상을 강화한다 라는 측면은 국가나 정치 체제가 스포츠에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위상과 정당성을 강화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상징 활용. 이 부분은 국기, 국가, 유니폼 등 국민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활용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올림픽 성화라든지 국기 개양이라든지 월드컵 트로피 등이 이러한 상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치적 목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스포츠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의 관심을 전환시킨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정당성 강화 및 통제.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국민을 통제로 하는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이뤄서 한국과 북한이 같이 나갔는데요.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 대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정치에서 스포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키워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국가 경쟁력 과시, 그 다음에 외교 수단으로 활용, 이념 및 정치 체제의 홍보,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 협력과 평화 증진, 외교적 반대 표현, 갈등과 분쟁의 촉매, 국제문화 교류의 촉진, 국내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서 스포츠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이것도 높아요. 스포츠 국제 이벤트에서 어떠한 주요 정치적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6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먼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3가지를 살펴보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보이콧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65개국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례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1972년 뮌헨 올림픽 검은 9월달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삼아서 11명을 살해한 테러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치 독일이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선전하려 했던 사례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례로는 모스크바 올림픽, 그 다음에 뮌헨 올림픽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다음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블랙 파워 경례,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은 아시아 축구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주요 사건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블랙파워 경례를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스포츠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윤리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육상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블랙파워 경례를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명한 사건입니다. 네, 다음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한은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었는데요. 이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주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3,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단어들을 위주로 그냥 이해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 단어라든지 여기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스포츠와 경제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이 부분은 문제없이 맞추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포츠 상업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 상업화는 스포츠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가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스포츠 상업화는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지나친 이익 추구는 스포츠의 가치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포츠가 상업화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추구될 경우에는 스포츠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이 파트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상업주의로 인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스포츠 상업주의로 인해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되고 스포츠의 인기가 증가하게 되고요. 스타 선수의 상업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손흥민이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팬층이 형성되고 스포츠 리그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자체와 브랜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스포츠와 브랜드가 둘 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국제적인 경기를 개최할 때 뭐 평창 동계 올림픽 이런 것처럼 저희 지역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가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부가적인 가치까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상업주의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도 하지만 너무 치중된 이러한 스포츠 산업의 발전만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스포츠 자체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이 강화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인기 있는 종목들만 증가하게 되고 그에 비해 비인기 종목은 소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과도한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과도한 개입, 그죠? 스폰서를 한 기업이, 그죠? 그 기업을 많이 알리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스포츠 자체에 대한 간섭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선수의 과도한 경기 출전, 그죠? 뭐, 유명 선수라든지 인기가 많은 선수들만, 이제 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선수를 출전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팬의 상업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김연아라든지 뭐 기타 유명한 선수들의 이러한 뭐 액세서리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팬들이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업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2022년 이후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론 중에 하나이고요. 살펴보면 스포츠 조직의 변화, 스포츠 조직의 대형화, 전문화, 복잡한 운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포츠 구조의 변화에는 경기 규칙 및 시간 조정, 득점 다양성, 리그 체계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 목적의 변화, 상업적 이익, 국가 자부심 확대, 스타 선수의 상업적 가치 증가가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 내용의 변화는 관중 흥미 극대화,
상업 광고 시간 할애, 미디어 연계 콘텐츠 중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스포츠 조직의 변화와 그죠? 구조의 변화. 그래서 이것을 섞어 놓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목적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 이론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섞어 놓고 나머지 중 하나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스포츠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프로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능 스포츠를 대중화시키고 아마추어 리그도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스포츠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고 팬덤의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열된 경쟁, 그 다음에 스포츠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가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란 올림픽, 월드컵, 슈퍼볼처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효과에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역 및 국가 이미지 가치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의 자긍심을 제고시킵니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요. 대회 유치 및 준비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경제적인 부담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그다음에 지역 내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상승된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라들이 스포츠 경기 개최국이 되려고 노력을 할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말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이나 인지도 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순기능은 전인적 성장, 사회적 통합, 사회 선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전인적 성장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 그다음에 학업 장려, 도전 정신, 팀워크 등의 사회화 등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적 통합은 학교 내의 통합, 어떤 소속감 등을 의미하고 또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등을 의미를 합니다. 또 사회 선도 기능으로는 사회적 모범, 성차별 의식 개선, 이는 또 여권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 증대, 그다음에 평생 교육과의 연계 등 이러한 순기능을 하고 있고요. 역기능을 살펴보면 역기능은 교육 목표의 훼손,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의 문제, 그다음에 편향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육 목표의 훼손 부분에서 학문적 성취를 저하시킬 수 있고 또 균형 잡힌 교육이 결핍될 수 있고 경쟁이 과잉될 수 있는 등 다양한 교육 목표에 훼손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스포츠 윤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승부 조작 및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폭력 및 과도한 경쟁, 또 일탈을 조장하거나 스포츠 상업화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편향된 인재 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코치의 독재적인 코치, 지도,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의 집중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비인간적인 훈련 등이 이런 편향된 인재 양성 등 역기능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학원 스포츠에서 학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학원이 아니고요. 학교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의 발전된 형태로서 전문성을 갖춘 코치나 지도자를 통해서 운영되며 대회 참가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학원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엘리트 선수 육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엘리트 선수 육성에 초점을 둔 이런 스포츠 교육은 어떠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순기능에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발달을 하며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 인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학교의 명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대회에서 이제 상을 탄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 그 현수막 걸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것처럼 학교의 명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도한 성적을 지향하는 것, 또 너무 운동만 하다 보면 학업에 소홀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상의 위험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불공정한 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엘리트 중심의 구조로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저학력제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달성해야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주말 리그 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학업과 운동의 균형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 선수들의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스포츠 교육 내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